푸른중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2학년 역사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이미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를 학습했고요.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뭐 필요해 얘들아? 당연히 교과서 필요해. 가서 가져와. 또 뭐 필요해? 형광펜 필요해. 니네 교과서를 하얗게 놔두지 말고 대충 연필로 동그라미만 쳐두지 말고 중요한 단어에 색칠을 해놔. 그래야 나중에 너네들 교과서 볼 때 이게 중요한 단어였지. 이걸 선생님이 강조하셨었지. 라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 기간 돼서 이제 책 한번 펴볼까 했는데 떠덩 선생님 뭘 외워야 될지 모르겠고 양도 너무 많고 분량이 많아요.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을 잘 따라오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또 나중에 학습할 때 어렵지 않게 다시 복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얼른 가서 교과서랑 형광펜, 볼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한번 학습을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 페이지 142쪽입니다. 교과서 페이지 142쪽입니다. 우리 142쪽 같이 펴놓고 얘들아, 역사 수행평가, 이건 뭐니? 역사 수행평가 우리 과제방에, 공지사항 방에 안내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문자로도 너네 보냈는데 핸드폰 없는 친구들 있을까봐 다시 한번 강의에서 언급하는 거야. 고려시대 대외관계. 고려시대의 대외관계 관련해서 어떤 거 평가할 건지 너네들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 안내되어 있어. 어차피 니네 이제 10월 19일 월요일날 등교해서 학교에서 선생님 만나면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더 물어봐도 괜찮고 그 다음에 질문방에다가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를 배울 건데 수행평가는 여러분이 이미 학습했던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야. 헷갈리지 말고 고려의 대외관계 수행평가 준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교과서 142쪽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같이 읽고 학습해 볼까요?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 정비입니다. 조선의 건국의 내용을 두 가지 주제로 살펴볼 거고요. 아래 나오는 초록색 화살표 두 가지. 그리고 통치체제 정비 부분은 요거는 19일 주에 학교 등교해서 역사 수업 시간에 배울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배울지 학습 목표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조선이 건국된 과정과 그 의의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화도 해군부터 시작해서 조선 건국 그리고 한양 천도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아는 게 중요해. 역사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어 늘.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이 건국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여기서 말하는 의의는 좋은 의미. 어떤 좋은 의미, 어떤 가치가 있는지,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시작됐다는 것이 우리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잘 학습한 겁니다. 당연히 시험도 이 학습 목표에 준하여서 내겠죠. 두 번째, 조선의 통치체제가 정비된 과정을 말할 수 있다. 이미 EBS 강의를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여기서 말하는 통치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이 바로 조선시대의 왕, 태종, 그 다음에 세종, 세조, 성종 요 4명의 왕들의 업적을 통해서 조선시대 통치체제가 정비되어 갔음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에 계속 통치체제가 변하긴 하는데 조선 전기 때 이 4명의 왕들을 통해서 조선이 안정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4명의 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정비되는 과정, 순서대로 말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 업적이 어떤 왕의 업적인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직전법, 호패법, 경국대전 완성 이런 내용들 너네 이미 한번 강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두 가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교과서를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나오는 조선의 통치체제가 갖는 특징, 이거 막 의정부 이런 얘기 나오는 거, 그런 거는 학교 와서 선생님이랑 교실에서 같이 얼굴 보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교과서 읽기에 앞서서 우리 조선시대의 왕의 계보 한번 보고 갈게요. 조선시대 왕 계보는 여러분 교과서 맨 뒤에 조선시대 왕 계보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거나 여러 책들을 통해서도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편집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출처는 네이버 검색 출처고요. 자, 여기 보시면 태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태조 이성계, 태조부터 나라를 세운 왕을 태조라고 하는 거야. 고려를 세운 왕은 왕건이었지. 그래서 태조 왕건이라고 하는 거고, 조선을 세운 왕은 태조 이성계니까 일대 태조부터 시작해서 정종, 태종,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그 다음에 10대 아래로 내려와서 연산군, 연중, 인명선, 광인, 효현, 다시 아래로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해서 27대 조선의 왕들에 대해서 쭉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왕들 니네 초등학교 때 열심히 외운 사람도 있겠지. 요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 요 조선시대 요렇게 셋으로 나눴을 때, 왕을 셋으로 나눴을 때, 요 앞부분에 있는 왕들을 조선 전기의 왕, 조선 전기. 그 다음에 중간이니까 중기. 그 다음에 후기. 이렇게 구분해서 학습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조선 전기에 있는 왕들은 익숙한 이름들이 있지. 다 너네가 기억할 필요는 없어. 태조, 이성계 익숙하고, 태종 익숙하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 익숙하고, 세조 익숙하고, 성종 익숙하지. 요런 왕들은 우리가 EBS를 통해서 이미 한번 학습했던 왕들, 조선 전기의 통치체제를 정비했던 중요했던 왕들. 그 다음에 조선 중기에 넘어오면 요건 아직 안 배웠는데, 이때는 우리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임진왜란이라던가 전쟁, 임진왜란이라던가 병자호란이라던가 이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선조, 광해군 선조, 그 다음 인조, 이런 왕들이 바로 이런 전쟁들을 겪었던 왕들이고요.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 붕당 정치라던가 아니면 세도 정치라던가 이런 조선 후기에 정치적으로 엄청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살았던 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전기, 조선 전기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교과서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주는 이유는, 얘들아, 너네가 다 학습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왕위 계보를 딱 보면서 조선시대가 머릿속으로 싹 그려져야 돼. 아, 조선 전기에는 이런 왕들이 이런 일을 했었지. 조선 중기에는 이런 왕들이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 그 다음에 마지막 조선 후기에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였고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이런 왕들이 극복해 보려고 했었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머릿속에 쭉 잘 정리되어야 여러분이 잘 공부한 겁니다. 어떤 왕의 이름을 딱 말했는데 그 왕이 어떤 시대 왕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왕의 업적도 잘 모르겠고 엄청 혼란스러워. 그러면 공부 잘못한 거야? 역사는 시간의 학문이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흐름에 따라서 잘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다 배울 거거든, 얘들아. 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있는 고종 때까지 쭉 다 배울 거야. 그리고 고종 뒤로부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가서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조선은 다 배운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거 전체 내가 이 왕들을 완전 다 학습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교과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2쪽.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새로운 왕조 조선이 건국되다. 조선의 건국, 위화도 회군을 통해 키워드입니다. 위화도 회군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 기억하지 얘들아?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대표적인 신진사대부 누구였죠? 급진파인 정도전이 있었죠. 피폐해진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부족한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키워드, 과전법을 단행하는 것은 시행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것을 단행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권문세족과 사원, 절 등이 소유하고 있었던 농장을 혁파하고, 기억나지? 농장.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었던 농장을 없애고 신진사대부에게 토지를 나눠주어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고려 왕조를 유지하던 세력을 제거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조선을 건국하였다. 요거 순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 위화도 해군이 1번, 위화도 해군이 1번, 그리고 과전법 실시가 2번, 조선 건국이 3번, 여기다 조금 이따 뒤에 배울 한양천도가 4번. 순서 중요합니다. 자, 순서는 이제 중요하다는 건 알겠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 하나씩 살펴볼게. 우리 위화도 해군은 우리 고려 마지막 부분에서 배웠었지. 위화도 해군은 우리 고려 마지막 부분에서 이미 학습했던 내용이지. 이성계가 저기 요동정벌 명나라를 치러 출발했다가 위화도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최영과 우왕에게 반기를 들고 군사를 돌려 돌아와서 혁명을 일으켰다. 그때 브레인 역할을 했던 이들은 신진사대부였다. 대표적으로 정도전이 있었다. 신진사대부와 이성계가 이제 권력을 잡고 고려라는 국가를 개혁해 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로 건드렸던 것이 바로 토지, 권문세족과 사원, 절이 불법적으로 세금도 안 내면서 가지고 있었던 농장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 방법이 뭐였다? 바로 과전법이었다. 기억해 주세요. 과전법이 뭔지는 왼편에 잘 나와 있어. 너무너무 중요해. 과전법은 전직, 현직 관료에게 경기, 왕이 있는 경기도, 오늘날의 경기도 생각하면 돼. 수도권에 있는 토지에 한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거 땅을 준다기보다는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즉 수조권을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전법의 목표는 그럼 뭐야 얘들아? 목적. 과전법을 시행했던 목적. 그렇지. 권문세족과 사원이 소유하고 있던 농장 혁파. 또 하나가 더 나와. 이 과전법의 목적은 새롭게 권력을 잡은 신진사대부, 새로운 세력에게 토지를 주기 위함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들이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새로운 세력이었던 이성계와 정도전을 잘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랬던 거지. 이 과전법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치?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불법적인 토지를 빼앗아서 신진사대부에게, 전직, 현직 관료에게 토지를 나눠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줘. 그들에게 월급을 준 거야. 그치? 그래서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일석이조다. 그치?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당시 관료로서 일하고 있던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탄탄히 했던 바로 과전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려 왕조를 유지하려고 했던 세력, 이 세력은 옹건파를 말하는 거겠지? 옹건파 대표적으로 정몽주가 있었어. 정몽주. 이 정몽주를 제거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되지. 태조로 추대하여 조선을 1392년, 1392년에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문단에 조선 건국의 의가 잘 나와져 있습니다. 조선의 건국은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야. 뭐냐? 조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신진사대부는 성리학 이념을 지배 이념으로 내세우고 유교 정치의 이상적인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제도와 의례를 마련하였다.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던 새로운 세력이 바로 이 신진사대부. 그리고 이들이 지배 이념으로 내세웠던 사상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얘들아, 유교랑 성리학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교 안에 명리학도 있고 성리학도 있고 양명학도 있고 뭐 이런데 그 중에 하나가 성리학이야. 성리학. 유교 안에 여러 개의 학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리학이야. 근데 이제 뭐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렇게까지 구분하지 않고 유교 이꼴 성리학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지배 이념을 내세우면서 유교 정치를 확립해 갔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교과서 넘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3쪽으로 넘어옵니다. 하나의 맥락으로 아직 문단 안 끝났어요. 그래서 조선 건국이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따라서 조선은 유교적 교양과 지식을 갖추고
엄격한 교육과 시험을 통해 선발된 관료가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무슨 사회? 양반 중심 사회로 발전하였다. 고려는 그럼 무슨 사회였어? 고려는 귀족 사회였지. 특히 고려 전기를 지배했던 문벌 귀족 사회였지. 그치? 기억나지? 이 문벌 귀족 사회에서 이제는 뭐 아버지가 높은 관료면 아들도 그 관직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이런 어떤 귀족 사회에서 이제는 관료, 즉 양반. 양반이라 하면 문신 그리고 무신 양쪽의 신하들 해서 양반이야. 이 양반 중심 사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양반 중심 사회로 발전하게 된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고려 건국의 의의 중요한 게 두 가지지. 첫 번째는 바로 성리학, 즉 유교. 유교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귀족 사회에서 이제 양반 사회, 다른 말로 하면 관료 사회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두 가지 의의입니다. 뭐 너네가 그 EBS 강의 들으면 지배 세력의 변화, 또 민족 문화의 발전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짚고 있는 조선 건국의 의의 두 가지는 지배 이념의 확립, 성리학, 그리고 지배 세력의 변화, 귀족에서 양반으로의 변화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43쪽 아래 나오는 한양천도 부분 마저 보겠습니다. 한양은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이제 새 왕조를 건설한 세력은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정했고 한양으로 오늘날의 서울이죠. 도읍을 옮겼습니다. 1394년이니까 조선을 건국하고 난 뒤 2년 뒤에 옮긴 거다. 순서 잘 기억해. 근데 이때 한양을 어떻게 선정했냐. 풍수지리설, 기억나지? 풍수지리설에 의해 명당으로 이미 꼽히고 있던 한양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한강이 흐르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였고 여러 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방어에도 유리했기 때문에 이 한양을 새로운 수도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양을 수도로 정한 데는 누구보다 정도전, 급진파, 신진사대부 급진파였던 정도전의 의견이 중요했는데요. 정도전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한양을 건립했는지 아래 역사지식을 넓혀요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도읍지 한양. 건국 초기 조선의 문물제도를 만드는데 공헌이 컸던 사람은 정도전이었다. 그의 주도로 한양은 유교 이념이 충실하게 반영된 도시로 건설되었다. 경복궁, 왕이 머무는 경복궁 내에 여러 건물은 물론 도성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동서남북의 출입문 이름 모두 유교 이념에 따라 붙여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 흥인지문. 유교에 중요한 이 사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 의, 예, 지, 신. 인, 의, 예, 지, 신. 이게 유교의 중요한 사상인데 이 사상을 담아서 건물 이름을 지었던 거야.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숙정문. 요거는 이 숙정이라는 의미가 지라는 의미를 담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유교 이념에 따라서 각 건물의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경복궁의 왼쪽에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종묘가 있었고 오른편에는 사직단을 세워서 이런 왕실의 번영과 조상을 잘 모신다는 유교적 이념에 따라서 이런 조선의 수도 한양을 구성했다. 유교적 이념이 잘 반영된 도성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